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오셨죠? 날이 너무 추워져서 그죠? 네, 너무 춥더라고요. 아침에 걸어오는데 뭐 허벅지가 얼더라니까. 과장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복 안 입으셨어요? 저는 내복 안 입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안 입습니다. 네, 몸에 열이 많아갖고. 예. 스며들다님이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얘기들로 심쿵하게 해주시려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JB타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 네, 기다리고 기다린.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있으세요. 이도님. 요즘 어딜 가도 우울한데 여기만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볼 땐 그건 더마카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봤냐 얘기요. 어떻게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1도 없어 1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 부캐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더마카라는 걸 주셔가지고. 뭘 아냐 아니기. 아니고요. 리틀 프린스님. 네. 요즘 대부분 뉴스 끊고 사는데 시선 집중만은 고수합니다. 네. JB타임 기다려집니다. 네. 늘 고수해 주셔야 되고요. 네. 먼데님. 좋아요 꾹. 구독 꾹, 좋은 건 나누는 거, 공유 꾹, 아시죠? 라고 해주셨는데. 원대님 우리 단골 촌철이시죠? 네, 아시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나가나? 옆에 엠빅이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엠빅이 5천만 가즈아도 잘 나가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세팅할 때 잘 안 보여가지고 료랑키님이 모자에 글씨가 안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는요 님이 5천만 점점점 빌려주세요? 땡겨주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 5천만 원? 네, 그거 아니고 5천만 가자입니다. JB타임과 청기누설이 동접자 5천만이 되는 날까지 JB가 열심히 하겠다는 뭐 이런 거죠. 네. 5천만은 그렇고 5만이라도 어떻게 이라도가 아니지. 이라도가 저희가 원래 5일 연속 동접자 1만이면 JB가 새로운 공약을 이행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거의 지금 뭐 지금 근접해 있던 것 같던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목소리 힘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오늘 좀 정길성님이 저도 좀 불러줘요라고 했어요. 네, 정길성님 반갑습니다. 노정구님은 전라도인데 너무 춥다고. 네, 서울도 추워요. 겨울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춥죠.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저희가 오늘 약간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의 인터뷰를 좀 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본방에서. 뭐 갖고? 많이들 답답하셨대요. 그러니까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지금 AS 인터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상황이 그렇죠. 연말 특집 AS 인터뷰에서는 그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지금 산재 피해로 아들을 잃으신 노동자 이제 아버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답답하다. 3차 지원금도 답답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제 뭐 개각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것도 답답하다. 그래서 고구마를 선물하는 시선 집중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는 동치미 같은 존재지 고구마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사이다 아니고? 저는 동치미가 더 좋아요. 아니 그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세대 차이 느낍니까? 네. 갑자기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노동자 아버님과 인터뷰했을 때 들어온 촌철님들의 의견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올망사우의님이 재난지원금도 개판,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도 개판, 대기업도 살아있는 권력이네. 180석 가지고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대기업도가 아니라 대기업은 그죠? 제일 센 데죠 사실. 그리고 아줌마님.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럼요. 배성용님,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인들 경영 힘든 거 사실이지만 안전은 필수. 푸른바다 거북님, 안전 확보도 안 하고 사업하려는 놈이 나쁜 놈이지 노동자 안전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플러스 뉴님이
열악한 기업도 많은데 노동자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도 그 얘기 하셨죠. 유예를 할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지금 대기업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뭐 세제 감면이부터 해갖고 그거 돌려갖고 그러면 영세사업장 지원해주자라고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120% 동의, 네. 공감. 네. 이렇게 추운 날 단식하셔서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빨리 그만둘 수 있게 정부가 좀 속도감 있게 정부 여당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진짜 많았고요. 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기재부 예산실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질문, 의견 완전 쇄도했고요. 폭발했죠. 화가 나신 분들도 많았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브릿지님 월세 못 내는 자영업자들 지원금 받아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요. 김생님. 아니 쪽집게 능력도 없으면서 예. 선별 지원, 핀셋 부동산은 무능력 불평등이다. 예. 정부에 대한 불만을 써주셨고 네. 김루나님. 예. 왜 굳이 선별을 고집하나? 시스템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도 진짜 많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증명을 못한다. 내가 왜 어려운지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내 통장 입출금 속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의 속도로 나왔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래요, 그게. 그렇죠. 그죠. 네. 뭐 저기 정부 지원 뭐 300만 원 해준다고 해서 그냥 뚝딱 개는 감추듯. 그죠.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리고 류한성님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200만 원 줘봐야 소용이 있냐? 네. 월세 한 달 지원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 돈을 아싸리 국민들한테 줘서 3달 안에 쓰게 해봐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돌고 돌게 만들면 네, 되는데. 이런 의견이 정말 지배적이었어요. 지배적이었고 아무튼 고집이 고래심줄이에요. 고래심줄. 라스푼치님이 네. 실장님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국민들에게 코로나 부양금 지원은 투트랙으로 가야죠. 효과 봐놓고 쌩까기예요? 그 돈 뿌리면 임대업주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게 뻔하다. 실장님 네. 이라고 해주셨고 네. 향단님이 김종배님 지난번 지원금 때 같은 업종인데도 수십억 재산 있는데도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고 100만 원 받고 네. 연매출 1억도 안 되며 새 살고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좀 물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묻질 못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잘 맞는 금수저가 부모님 지원 받아갖고 삐까번쩍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래서 집밥 제한 대상이 되면 거기도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 돈 주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선별로 가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힘들게 선별하지 말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배적이었고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박갑성님이 작가님은 정규직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덤막가도 그렇고 저도 아니고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냥 빚 좋은 개살구 프리랜서입니다. 네. 그리고 서그린 조아님. 뭘 또 그렇게까지요. 네. 서그린 조아님은 그래도 좀 약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시니까 서그린 조아님께서 각 분야에서 애쓰십니다. 다 드리면 좋겠지만 서로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잘 이겨나가 보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나가서 밥 먹기도 그렇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배달이 또 폭발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집도 있고 사실 아닌 집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좀 네. 정부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님이 포기해 종배야 작가야 이렇게 했는데 포기 못해요. 네,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윤건영 의원 인터뷰할 때도 댓글이 폭발했는데 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왜냐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JB 타임을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이제 얼마나 겹치고 어디서 다를까를 이제 저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근데 그 방향이 도출되는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그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좀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제는 똑같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인데요. 네.
뭐 아무튼 지금 언론의 초점은 누가 교체되고 누가 기용되느냐 뭐 거의 이제 그 점치기 보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점치기의 능력도 없을 뿐더러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인데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갔느냐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면 적절한 인사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결국은 기준이 먼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빼놓고 있어요. 뭐냐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더만요. 국정을 확 바꿔야 된다. 그죠? 네. 아까 윤건영 의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기준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거기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 시각은 뭐냐? 그러면 개편의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를 먼저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려면 뭐를 짚어야 되냐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개혁의 고삐를 더 잴 때냐 아니면 개혁의 성과 관리에 나설 때이냐 이게 중요한 지금 지점이다. 평가 지점이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건 답변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그렇죠. 개혁의 성과가 뭔데?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네. 해봅시다. 자 여기서 두 트랙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권력기관의 개혁. 그다음에 경제 민생 개혁. 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제도 개혁은 일단 틀을 잡았어요. 그죠? 네. 이제 그 뭐 검경 수사권 중에 물론 1차입니다만 입법화됐고 경찰청법 개정됐고 국정원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법 단계에서 일단 1차 틀은 잡았죠. 하지만 뿌리 내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을 그렸지만 채색 단계에서 망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지금은 이제 뿌리를 옮겨 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혁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게 검찰 개혁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 시즌 2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기관 개혁은 아주 후하게 쳐져서 표현을 하면 현재 진행형이다. 성과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경제 민생 개혁인데요. 이거는 권력기관 개혁보다 더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것만 놓고 보죠. 이거 어떻게 손질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손질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저리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개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후퇴를 했고 후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민생 영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마침표는 그냥 쉼표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마침표로 이래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두 개의 평가를 그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각이든 청와대든 개편에 그러면 초점 코드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상당한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과를 잘 관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갈 관리형이냐? 아니면 개혁은 아직 첫 걸음만 뗐을 뿐이니까 계속 나가야 된다. 돌파로 가야 된다는 돌파형으로 갈 거냐? 네. 이 두 가지로 한번 저는 지금부터 용어를 이렇게 쓸게요.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이건 돌파형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윤건영 의원의 어떤 의견도 그러니까 쓰는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취지는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다만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뿐인데.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저희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요. 윤건영 의원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아마 근데 제 추정이 맞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평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경제 민생 개혁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입법 후퇴를 후퇴로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지 더 나아가서 의문시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유혹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 밀접도나 국민의 민감도가 이 그 민생 경제 문제는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건 누구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어느 최고 권력자라도 어느 정당이라도 이런 어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완전히 떨쳐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이 두 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하고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관리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네. 걱정이. 자, 그래서 내각 개편보다는 사실은 청와대 개편에 눈길이 더 쏠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교체 얘기가 나오죠. 예. 동시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비서실장 교체하고 정책실장 교체의 코드가 같은 코드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체가 된다면 교체 대상은 누구예요? 김상조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간의 정책실장으로서 행보를 개혁지향의 돌파형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먼저 검증이 돼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어쩌면 이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민생 영역의 정책 주도권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까지 쥐어왔느냐 아니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쥐고 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정책실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임이 된다면 사실은 경제 민생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럼 정책 기조가 저는 아까 말했어요. 개혁성은 되게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건 정책 기조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 돌파형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요한 점은 비서실장의 교체보다 정책실장의 교체 여부. 정책실장의 교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교체가 되느냐. 이게 일단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로 놓고 좀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포인트는 뭐 당근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모는 것처럼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검사 출신에다가 무난한 상황관리형 장관이 기용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욕심을 부린다면 그와 동시에 요구되는 자질로 저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네, 검사 지금? 출신에다가 상황관리형 장관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강단 있게 계속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관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디테일에 강한 업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저까지 그냥 그러니까 감나라 대추나라 말로 하는 거야 뭐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은 쉬운데 이 두 요건을 겸비한 사람을 찾는 게 과연 쉽겠느냐는 솔직히 좀 저도 여기서는 갑자기 쉽게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당근, 전자. 그러니까 개혁을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 전자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존재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임이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 교체기에 검찰을 이끄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집행의 일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임까지 같이 봐야 된다. 검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후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조직 관리에 능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성은 당근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의 포인트, 방향과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 않고
윤건영 의원의 진단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그러니까 정확히 읽고 있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의 개인 견해로 밝힌 게 문재인 대통령 일정하게 심중하고 뭐 교집합이 크다면 큰 방향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 다만 미세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개편 발표가 난다면 이 사람이 이런 방향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은 장수했기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러게요. 말은 쉬운데 콕 찍어주시면 누가 있으실까나 사람이 참 없네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중물님이 이분도 우리 단골이신데 강단 있고 디테일한 사람 있긴 한데 외국에 있어서 점점점 혹시 요번에는 포청천. 포청천 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봤는데 그 판관 포청천 주연 배우 있잖아요. 네. 최근 모습 혹시 그 뉴스 나온 거 안 봤어요? 못 봤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포청천. 네. 좋죠. 저는 네. 또 AI 검사 얘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강단 있고 디테일한 사람이 있는데 외국에 있다. 포청천. 내가 사는 이유님. 네. 개혁 돌파형 완전 동감합니다. 민주당은 민생팀, 개혁팀, 선거팀 조직적으로 움직이세요. 반면 박병유님. 바꾸면 바꾼 대로 까댈 건데 자꾸 바꾸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네, 천사대교님. 네, 참 검증 문제가 있죠. 네. 네, 모든 인사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스캇 김님, 평가는 국민이 한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나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멋쟁이님, 지지율이 왜 하락할까요? 적폐청산을 안 하고 동지를 치고 있으니 망조가 들었다. 화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도경님, 성과가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똑바로 못 써서 실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경훈님, 민주당 밀어줄 때 개혁 속도 내세요. 매번 검토? 이제는 속도전이다. 지지층도 빠진다. 나부터. 약간 협박. 좀 추천 많이 올라오네.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법률 담당 기자 추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제 아마 그 최승호 PD가 썼던 그 칼럼 때문인 것 같아요. 글 올린 거 저도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제이슨 리님은 민생이 제일이다. 여기에 방점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라스푸치님이 지금 민주당의 적절한 단어 하나를 꼽아주셨어요. 뭘까요? 뭔데요? 나이브. 나이브하다. 그리고 저희가 윤건영 의원을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라스푸치님이 약간 의문을 달아주셨는데 복심? 40년 같이 산 마누라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복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사나야님이 민주당 패는 이유는 잘하라고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며 격려하는 표현이니 서운해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저희가 JB타임에서도 짚고 청기누설에서도 하고 본방에서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확 밀어붙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하는 국론 분열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 현안 중에서 그나마 좀 모여져 있는 게 그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좀 제시는지 모르겠고 문재춘님이 사람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그 자리가 주어지면 우리 자신도 어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른다. 시스템 개혁만이 정답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짚었다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각각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권을 주되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정 내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추천권을 국회 그다음에 무작위 추천으로 넓힌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모두 어떤 추천하는 것을 뺏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들었던 일감은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맞불을 놓는 거다. 일단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타이밍에 하는 특별한 계기도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은 윤석열 총장을 고리로 삼아서 차기 총장 인선 국면에서 현 정부의 기용폭을 제한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확 눈에 들어와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차관 내사 종결 지금 계속 물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걸 디딤돌 삼아서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저항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차원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 나쁠 게 없다. 왜냐? 뭐 지금 제가 읽은 어떤 그런 의도와 전략은 일방적인 희망사항인 거고 역측면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역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는 판을 깔아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깔아준다. 예, 뭐냐면 야당 인사들이 이렇게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 최소한 한 가지 장애물을 야당 인사들이 스스로 치워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 한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에서 어떤 지금 뭐냐면 저항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냐면 아니 겨우 합의해서 만들어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칼질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칼질을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때 뭐 개정을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어찌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중 설득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걸 스스로 걷어차는 거거든.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만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응? 아울러 두 번째 민주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자 봅시다. 자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다시 이걸 쟁점화하면은요, 이걸 이슈를 키우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주당이라면 저는 오히려 역공에 나서겠어요. 그래? 수사 종결권을 계속 검찰에 주던가 둬야 된다고? 자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의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뭐냐면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종결시킨 사건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 한번 열거해 볼까? 해갖고 사례를 계속 부각해 들어가면 그게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어떤 입증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판을 네. 더 깔아주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원칙 따져보자.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냐 사법부에 속해 있냐. 행정부에 속해 있는 외청이고 검찰총장은 외청장인데 그러면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원칙에 맞세워버리면 검찰총장의 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이거는. 그다음에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주도권을 주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못 박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그렇죠.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야당이 이 법안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 발의는 안 됐는데 발의를 한다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판을 깔아주고 와 들어와 한판 붙자라고 했는데 라고까지 했는데 권태에서 까드 내린다 했잖아요. 다 이래야 되는데 내려버린 거야. 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비워주면 그러면 원투 스트리트 날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쁠 것 없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다가 덤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게 뭐냐면 자 야당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비해서 여당의 시즌2 개혁 입법 작업이 더딜 가능성을 사실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하는데 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질타는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느리게 가면은 쏟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야당은 지금 그 기껏 이루었던 이전의 어떤 그 제도 개혁을 또 되돌리겠다고 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혹시라도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채찍질이 될 수 있다. 네,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새끼를 쳐다볼 여지를 아예 없애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당 움직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부분에서 보더라도 항상 뭐냐면 그 희망과 결과는 따로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역측면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되게 강하다라는 점을 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불과 불이 만나면은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타고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게 선연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야당이 맞불 놓겠다라고 하는 거 나쁠 거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짧게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샹티님이 종배님 제발 쉿 청기 누설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된다면 야당이 자충수에 늪에 빠지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고 지정란님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네요. 수사권은 주는데 마지막은 검찰이 물음표 3개 주셨고 시우 소셜미디어님 어제 발표한 공소처법과 검찰 해제 법안에 대해서는 뉴스가 별로 없네요라고 주셨는데 네. 어제 그 철험회 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랑 그 열린민주당 의원이 같이 낸 법안 예. 뭐 그런 것도 좀 주목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누가 있냐 추천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앞에. 근데 MBJ님이 JB를 추천합니다. 네, 저요? 네. 아, 저요? 네. 그리고 박진희님이 JB가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어서 이 방송을 꼭 듣게 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역측면이라는 것은 가능성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현실로 실현하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의 문제겠죠, 그죠? 네, 오늘도 민주당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요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다님이 지각 그래도 실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다행이다. 네, 다시 네, 듣기로 네. 갈게요라고 네, 하트 3개 보내주셨는데 네,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사실. 네. 오늘 내일이면 2020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미리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문영식님이 그럼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네. 네, 문영식님이 네. 2020년 굿바이 다가오는 2021년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인삼 해야죠. 네,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자,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